초록색 교재 문법하고 독서 있는 같이 있는 편, 거기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은 문법이에요. 그리고 뒤에 70페이지 정도로 넘어가 보시면 원어비 트레이닝북 말고 70페이지 정도로 넘어가 보시면 독서 구조편 해서 나오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70페이지 앞에 우리는 70페이지부터 독서 구조편을 할 건데, 이 앞 페이지에 빈 공간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적어 드려 나가는 내용을 같이 필기하실게요. 앞에 빈 공간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한데 찾아놓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사실 여러분들은 1학년 과정을 이제 갓 끝내셨기 때문에 1학년 국어 시간에 독서 비문학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배웠을 확률은 많이 높지 않습니다. 1학년 때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한 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본인이 선호하시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가 많으세요. 주로 국어쌤들은 문학, 독서 빼고 문법, 문학하고 문법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시고 독서는 이제 숙제로 처리를 하시든지 간단하게 진행하실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여러분의 등급을 구별하게 될 영역인 독서 영역을 놔놓게 되십니다. 성적이 완성이 안 되실 거예요. 1학년 때 풀었던 모의고사 따위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매년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을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독서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린 10문제를 뽑아내 보면 그 중에 무려 7문제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서예요. 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문학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고전시, 고전소설 등의 어려운 지문들을 학습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렵죠. 독서 영역이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일단 이 한마디 먼저 적고 들어갈게요. 빈 공간에다가. 독서, 독해의 본질은, 얘들아, 비문학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는 제재들인데요. 국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인문, 사회, 사탐이에요. 과학, 기술, 과탐이고, 국어와 관련 없는 지문들을 내놓고 왜 문제를 15문제나 내고 그걸로 등급을 구별하게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독해력을 측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독해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딴 게 아니라 지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몰되시게 되면 되려 독해를 잘 못하시게 됩니다. 항상 크게 읽으세요, 크게. 글 쓴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일단 지문 구조 파악 능력이에요. 독서, 독해 본질은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 쓴 이유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크게 독해를 하세요. 이 글을 왜 썼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저랑 이제 매일 1시간씩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문을 많이 해봤자 2개 지문을 해요. 그 이유는 한 지문을 하면서 설명드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 지문 구조를 파악하는 요령,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 이런 것들을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났을 때 구조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된다 복습하면서 세밀하게 다시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한 지문 딱 해나가면서 제가 독서 비문학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쫙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하기 전에 칠판에 좀 쓰고 순서대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제대로 적어나가 볼게요. 독서 문제 풀이 원리 및 순서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자, 1번에서 4번까지 쓰게 됩니다.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지문부터 그냥 줄줄줄 읽어 내려가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실 때 시를 왜 읽으시고 소설은 왜 읽으시는 거죠? 비문학 독해는 왜 하는 거예요? 시를 읽고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거니? 소설을 읽고 재미를 느끼려고? 독서를 읽고 내 지식을 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건 정말 책을 잡고 혼자 읽을 때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안에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시와 소설을 읽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해서죠. 답을 찾기 위해서 읽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도대체 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생각 안 해요.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문제가 나와 있다 알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지문에 딱 맞춰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해력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문제부터 보십시오.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학원을 믿고 오셨으면, 저를 믿고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으면 저를 믿으시고 시키는 대로 쫙 진행하셔서 반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1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저는 제가 할 때는요, 문제를 먼저 보면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을 파악합니다. 독서 문제는 문학과는 조금 다르게 문제만 읽어도 문제 안에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딱 찾고 무슨 유형이니까 이렇게 독해하겠다라는 독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독해 전략을 스스로 짜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어떤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푼다라는 게 이제 몸에 익어버리시면 자연스럽게 독해 전략은 그냥 짜집니다. 걱정 마시고 여기에 치중하시고요. 매일 수업을 할 때마다 어떤 문제 한 가지 유형식을 테마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익히시고 일일 과제장 안에서 연습하시고 잘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자기 것화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내년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문제나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이나 구조를 미리 짐작합니다. 자, 이거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독해할 것인가 집중 독해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은 조금 추상적인 느낌 많이 드시죠? 일단 한 지문에다 적용해가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빠르게 적어 내려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문제만 봐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문 읽지 말고 그냥 풀어버리셔야 되죠. 얘들아, 어떤 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 최소한 하나는 알잖아. 어휘, 단어 뜻 묻는 거,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이런 거 묻는 건 지문을 다 읽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런 거 바로 풀어버리시고 어휘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들으시게 될 텐데 일단 적어만 두세요. 일부 밑줄 문제들, 그 다음에 일부 보기 유형들,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3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풀어버렸다면 남아있는 2문제에만 딱 맞춰서 지문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이제 독해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끝이 났으니까 독해에 갈 건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문단은 몇 문단이냐? 1문단이냐 끝문단이냐? 처음이 제일 중요한가?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가? 마지막이 전체를 요약 정리해주는 문단이 있다면 그 문단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단이 없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큰 A를 설명하다가 스몰 a, b, c 하고 끝나버린다면 전체 요약 정리하는 마지막 문단이 없는 거죠.
이런 지문들이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단은 첫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으세요. 첫 문단 독해. 자, 얘들아, 쌤이 여기에다가 첫 문단 독해 뭐가 달렸다, 사활을 걸어라, 뭐 최선을 다해라, 뭐 오만 얘기를 다 적어봤는데 어떤 새끼들은 사활이 뭐예요? 이딴 질문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세요. 첫 문단 독해 대학이 달렸다라고 쓰십시오. 너무 거창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전혀 농담이 아니고요. 첫 문단을 잘 읽어내지 못하시면 글 전체를 읽어낼 수 없어요. 니네 지금까지 독해할 때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 한번 해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 문단부터 끝 문단까지 비슷한 속도로 읽고 있니 혹시? 이거는 상당히 답답한 독해력이거든. 첫 번째 문단을 천천히 읽어. 이해가 퍼펙트하게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읽어도 돼. 첫 번째 문단에서 완벽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꺼내시고 나면 이 문단부터는 그냥 달리셔도 돼요. 시간을 진짜로 독해하는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면 첫 문단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뭐를 꺼내는 거냐면요, 이 지문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이 무엇이라는 녀석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핵심어, 중심 화제,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들보다 요 용어를 선호합니다. 이 무엇이라는 요 단어는 바로 글 전체의 주어예요. 이 글 전체 주어를 하나로 잡는다면 이 무엇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자, 얘들아, 그냥 글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으면 그게 주제 문장이지? 주제 문장 역시나 주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서술어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첫 문단에서 제시하는 무엇이라는 놈이고요. 핵심어가 글 전체 주어다, 이런 마인드를 잡으시고, 이거는 대부분 첫 문단 시작하자마자 소개해요. 단어를 두세 줄 안에서 정의가 뭔지 아시죠? 서술 방식 중에 무엇은 무엇이라 한다, 무엇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뜻풀이 해주는 거. 소설이란 이러이러한 문학이다, 이런 패턴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자, 그런 단어가 있다면 무조건 핵심어고요. 아니면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는 단어 등등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그거는 수업 시간마다 조금씩 이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일단 중심 문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첫 문단 읽을 때는 뭐에 관한 글인가 빡 찾으세요. 찾고 나시면 이제 이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가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아내신 핵심어가 어떻다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은 대부분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 어떻다가 바로 글 전체 서술어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1문단만 잘 읽어도 우리는 글 전체 무엇을 대략 알 수 있는 거지?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지. 글 전체 주어와 글 전체 서술어가 첫 번째 문단 안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주제까지는 꺼내기 어렵겠지만 추상적인 주제는 반드시 꺼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능이에요. 자, 요렇게 생각하셔서 요거 두 개를 딱 꺼내시는데,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어떻다라는 요 놈이 곧 여러분이 1문단 독해 이후에 첫 문단 독해 후 우리는 생각을 할 건데요.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할 거냐면 이 어떻다라는 놈을 통해서 뒤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어져 내려갈 내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독해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읽는다고 정신을 뺏기지 마시고 1문단 독해가 끝나면 바로 2문단 읽지 말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2문단부터 어떻게 이어질까, 뭐에 내가 집중해야 할까 등등을 생각 잠깐만 하세요. 이게 독해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 전체 독해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자, 요걸 하는 요령은 세밀하게 하는 건 지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이나 이 문단의 역할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글 전체 흐름, 구조를 파악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읽었다고 치고요. 전체 독해 후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할 겁니다. 전체 독해 후에 니네 지문 다 읽고 나면 바로 문제풀이 하지? 그러지 말고 잠깐 5초, 3초라도 생각을 해. 뭘 생각하냐면 글을 쓴 이유.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하세요. 이거 맨 처음에 쌤이 뭐라고 썼지? 저기 독해의 본질은 글의 구조고 그게 글 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연결되는 거 조금씩 느끼시게 될 겁니다. 크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큰 흐름과 구조, 글 쓴 이유를 생각하세요. 요걸 안 하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자꾸 틀리시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을 쓸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절대 여러분 아무리 쉬운 문제도 머릿속에 저장한 내용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선택지의 단어를 지문에서 찾으세요.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지문에서입니다. 지문에서. 내 머리에서가 아니에요. 암만 쉬워도 절대 머릿속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 체크하면 안 돼. 얘들아, 지금은 니네가 시간을 잡는 시기가 아니거든, 전혀. 시간은 내가 하는 요런 요령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엔 그냥 잡히는 것이고, 지금은 하루에 한 문제를 풀지라도 반드시 선택지 5개를 무조건 지문 속에서 다 찾아서 확인한다. 알겠니? 이게 연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일 과제장에서 니네한테 요구하는 게 하루에 몇 문제니? 기껏해야 12문제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50문제씩 때려 넣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몇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네 아직 과제장을 안 풀어봤겠지만 매 문제마다 이걸 찾아서 붙이는 칸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 아까 설명드렸죠? 얼굴 엉망이 선생한테. 과제장 학습 요령 들으셨죠? 그거 하시면서 반드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을 하시는 거는 절대로 추측이나 추론, 생각 이딴 거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생각하는 건 독해할 때 하는 거야. 답을 찾을 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실래요? 지문에 있는 말이 선택지에 있다 없다 요거만 하시면 된다고요. 자, 지금 쭉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드리느라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힘드셨을 텐데요. 한 지문만 딱 가지고 빠르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70쪽, 71쪽 펼치시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뚱땡이는 뭘까? 듣보잡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국어 선생 중에 가장 비문학 독서를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만한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노력도 한다라는 뜻일 테니까요. 일단 약간의 차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의 차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바뀌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뭐부터 하라 그랬지? 문제부터 보라 그랬다.
왼쪽에 70페이지에는 지문이 있고 71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네. 세 문제.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자, 1번에서 문제 유형을 알려준다 싶은 단어는 뭐죠? 중심 내용이네요.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항상 문제를 읽고 유형을 알려준다 싶은 단어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적절 동그라미. 자,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하면 이건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전처럼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신다면 어느 문단만 잘 읽어도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첫 문단만 잘 읽으셔도 무엇이 어떻다는 건지만 잘 찾으셔도 답은 대부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잘 안 찾아지면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문제 유형을 알려준다 싶은 단어는 뭡니까? 추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중에 많은 교재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추론적 사고 유형이라는 것을 따로 빼서 수업을 하시고요. 제가 만든 교재, 출판된 교재 저기 데스크 앞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으로 올라오면 국어과 교재들 쭉 있는 데에서 국어의 자격이라는 책 보셨죠? 못 보셨으면 나중에 나가다가 한번 보시고요. 그 책이 이제 저희 워너비 선생님들이 집필을 한 교재인데요. 제가 집필한 그 비문학 부분에서도 추론 유형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있긴 합니다. 출판사에서 워낙 요구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근데 제가 요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추론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리는 없는 거거든, 절대. 그래서 얘들아, 추론 유형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는 내용 일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왜 추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거는요 이런 식이에요. 지문 속 단어를 선택지의 단어와 일치시켜 놓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라고 썼던 걸 여기에는 A-라고 쓴다든지 서로 달라요. 다른데 알고 보면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대용이 되어 있는 거죠. 치환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찾기 좀 어려워요. 아니면은 지문 속에서는 두 문장, 세 문장 안에 있었던 글들을 선택지에서는 한 문장으로 얘네들을 압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혀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기 어려우실 뿐이지 결국에는 전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랑 아예 추론 유형 따위는 없다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강요합니다. 추론 따위에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서는 내용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내용 일치니까 지문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마인드를 잡으시고, 오른쪽 끝에 아는 애 빗금.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번 문제에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빗금을 하든 X를 하든 세모를 하시든 상관없으세요. 부정 표시를 때리세요. 여기에 틀렸다 이거 안 놓치려고 동그라미 하는 학생들 많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틀렸다라는 걸 체크해 놓고 옳은 번호에 체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는 긍정적 기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항상 틀린 건 틀린 표시를 때려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요. 내용일치 유형은 여기 적혀있네. 내용일치 유형이 나온다 싶으시면 반드시 선택지에 주어 부분 스캔합시다.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얘들아, 아까 쌤이 1번 문제 중심 내용 어쩌고 한 거 선택지 읽디? 안 읽었지? 근데 2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의 주어 부분을 읽어볼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용 일치 문제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5개의 주어는요, 지문의 곳곳에 있는 핵심 단어들이에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캔한다. 이번에 1번 가시광선의 파란 빛은. 고객님, 잠 좀 깨실까요? 야, 태훈아, 너 촬영하다가 얘 졸면 발로 차버려라. 왜? 너를 위해서 차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잠 깼어?
힘 좀 내고. 자, 봅시다. 1번에 가시광선의 파란 빛은, 2번에는 어디까지?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정도까지. 3번 파란 빛은, 4번 빛의 진동수가, 5번 달의 하늘에서는. 자, 제가 끝까지 읽는 게 아니죠. 주어들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지만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지문 내용이나 구조를 조금 짐작하고 집중 독해할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빛과 관련한 지문이고 아주 집중해서 읽어내야 할 단어가 파란색이에요, 지금. 왜 그렇지? 2번이나 나왔거든. 5개의 선택지 중에 2번이나 파란 빛이라는 놈이 등장했단 말이야. 반드시 지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을 겁니다. 요런 걸 알아내시고 읽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보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밀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은 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윗글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보기로 화살표를 날리세요. 오른쪽 끝에 적절 체크해 주시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적절은 동그라미, 틀린 건 빗금,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여러분 보기 문제가 국어 모의고사 지문들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보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보기 문제를 딱 만나시면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 답의 기준이 어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라 라고 했으면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 마인드 딱 먼저 잡으시고, 근데 보기는 왜 나왔어요, 선생님? 보기는 지문을 근거로 보기에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 얘들아,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거꾸로가 아니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독서의 보기 문제는 95% 이상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보기 유형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맛보기를 보세요. 자, 답은 지문 속에 있고 보기는 지문과의 연결이야. 얘들아, 이 패턴으로 나올 때 보기 안의 내용은 지문의 사례, 지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 지문의 내용의 일부, 이런 것들이거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지문과의 연결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기를 항상 먼저 읽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냐면 보기 먼저 읽고 지문과 연결될 단어부터 찾아요. 연결이라고 했잖아. 지문과 연결이라고 했잖아. 그럼 연결될 단어가 요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거부터 찾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필기를 하셨다면 일단 이거 먼저 질문합시다, 여러분. 보기 박스 안이 지금 3번 문제에서는 보기 박스 안이 가와 나로 나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보기는 지문과 연결이라고 했는데 보기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지문 역시나 2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할 게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대상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싶으면 바로 저 머릿속에는 이거는 두 대상으로 나눠 설명하는 거니까 두 대상의 차이점을 찾아야 하는 비교대조 지문이네, 비교대조 구조네 라는 생각이 보기만 보고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크게 치중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밀하게 잡아나갈 건데요. 요 생각까지를 제가 천천히 말씀으로 드리니까 오래 걸렸죠. 첫날이고 해서. 근데 이게 익숙해진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쭉 3번까지 진행하고 찾아내는 데까지 1분 남짓으로 끝나야 됩니다. 찾아내는 데까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가에 보기를 읽어봅시다. A 도시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어떤 단어의 밑줄을 나는 했는데 어떤 단어의 밑줄을 했을까? 선생님이? 오, 센스쟁이들. 파랗게지, 파랗게. 왜 거기에 하죠, 제가? 당연하죠. 아까 2번 문제에서 선택지를 스캔해 봤더니 파란빛이라는 게 2번이나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보기 안에 또 파랗게라는 게 또 들어있다고? 이건 아주 중요한 힌트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기의 가와 연결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직경 10에서 20mm의 나노미리의 먼지 미립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했는데 비온 후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저는 한 단어를 찾아서 체크를 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 지금 이거 국어 지문이지? 국어잖아, 국어. 근데 요 안에 국어 과목과 관련 없는 전문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 미립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과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어와 관련 없는 전문 용어인데 얘들아 그 미립자가 무엇인지 지금 보기 안에서 설명하냐 안 하냐? 안 해주지. 그렇다면 어디서 설명하고 있겠니? 그렇습니다. 지문 안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바로 연결될 단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두 개가 달라. 가와 나가 똑같을 거면 굳이 가나로 쪼개지 않았겠지? 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은 건 파랗게와 미립자입니다. 이제 나를 읽어나갈 때는 얘와 달라지는 것만 핵을 따닥 잡으라고. 첫째 줄에서 뭐에 밑줄 그을까? 나에서는. B도시는? 좋습니다. 흰색.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 다음에 밑에서 찾아야 될 거. 맨 마지막 줄 봐봐. 설명 안 해주는 전문 용어는 등장했지? 예, 맞아요. 에어로졸. 이런 단어들이 지문과 연결될 단어들이다. 알겠냐? 자, 이걸 보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런 놈들을 쓴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연결될 단어를 찾으면 지문과 연결된 단어를 쓰세요. 보기 옆에 쓰십시오. 얘들아, 지금 수능은 실수 싸움을 하는 수능으로 바뀌어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진짜 실력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상위권에서는 실수를 누가 한 문제를 덜 하느냐 싸움이 되어 있다고. 이거는 국어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실수를 덜 하려면 머리를 조금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내 머리를 신뢰해가지고 머리로 기억한 상태에서 얘는 뭐고 얘는 뭐다 하는 걸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선택지까지 본다면 판단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연결되는 단어를 써버리고 선택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길게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 1분 남짓으로 끝났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갑니다, 얘들아. 첫 문단 독해에 들어갈 거야. 무엇에 관한 글인지부터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첫 문단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첫 문단보다 상당히 긴 편입니다. 저희 교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보통 한 5줄 안에서 첫 문단이 끝났어야 되는데 되게 기네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만 찾을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눈으로 쭉 따라오시다가 태양빛은 흰색인데 혼합되어 있어서 둘째 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로 분해된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패스. 셋째 줄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몇 정도인데 보랏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밑줄.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밑줄을 그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밑줄을 긋느냐면요, 선택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것 같아서 그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그런 느낌으로 밑줄을 그으면 어떡해요?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의 모든 선택지들을 저희는 분류하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대부분의 패턴에서 맥시멈, 미니멈을 지문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다, 가장 작다, 가장 길다, 짧다 뭐 이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그 녀석들은 대부분 선택지에서 써먹어요. 뒤집어가지고 써먹는다고? 근데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 이런 걸. 그러니까 손한테다 맡기는 거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나중에 찾아서 확인을 할 건데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미리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더 이상 안 외우셔도 됩니다. 손이 밑줄을 그어줬기 때문이죠. 패스하는 겁니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 얘도 체크. 비례, 반비례 문장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선택지로 바꿔놓습니다. 옆에 진동수는 보랏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적다. 이것도 체크해야죠. 가장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밑줄. 자, 그러더니 태양빛이 산소나 공기입자, 먼지 미립자 등장했네. 에어로졸 등장했네요. 얘네들과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그치 마시고요. 아직까지 이런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무슨 단어 소개하려고 끌고 온 거니?
그렇습니다. 산란이네요. 무슨 설명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정의죠. 이러이러한 것을 산란이라고 한다. 자, 우리 찾아냈습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냐? 산란에 관한 글이다.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인드 전환. 그래서 산란이 어떻다는 것일까? 이걸 찾을 건데요. 이건 대부분 1문단 맨 마지막에 나와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거나 그 앞문장 안에서 알려주는데요. 산란을 주어로 잡은 문장이 바로 따라 나오고 있죠.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파장에 따라 쭉 그으세요. 이게 이어질 내용입니다.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된다. 레일리 산란 동그라미, 미산란 동그라미. 자, 산란이 어떻다고?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한다. 됐습니까? 자, 뭐가 무엇이고 뭐가 어떻다는 건지 대략 아시겠어요? 이거 매 수업 시간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 매 수업 시간마다 첫 문단에서 요거 먼저 꺼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문단 가시면 안 되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어질까? 자, 얘들아,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지문의 구조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많으실 거고, 1문단 마지막에서 A, B 두 개로 쪼개든지 A, B, C 세 개로 쪼개든지 했으면 지금 이 문단은 뭐여야 해? 당연히 A여야 해. 나중에 논술을 할지라도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B부터 쓰면 안 돼. 무조건 순서대로 A부터 쓰고 그 다음에 B를 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문단의 첫째 줄에 레일리 산란 동그라미, 3문단의 첫째 줄에 미산란 동그라미 하시고, 구조는 보이시죠? 그래서 뭐 설명할지 뻔히 보이잖아. 자, 이렇게까지 파악했으면 이어질 내용을 잘 생각한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수들이나 하는 거. 진짜로 여러분이 해내야 될 건, 아니 뻔히 이제 레일리 산란 미산란 순서대로 가겠지. 근데 거기에서 레일리 산란 미산란 읽어 내려갈 때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집중해서 읽을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얘들아, 구분을 할 때 A, B로 나눌 때 구분하는 근거 없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A, B로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무엇에 따라 A, B로 나눈다가 지금 나와 있거든. 지문에 찾아봐봐. 뭐라고 나와 있니? 1문단 마지막에 직경과 파장에 따라 레일리인지 미인지 구분하겠다 했지. 이렇게 해놓고 이 문단에서 직경이 어떻다라고 얘기 안 하면 그런 병신 같은 글이 어딨나. 반드시 직경이 어떻다고 얘기한다. 파장이 어떻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걔네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레일리 산란 옆에 직경이 나왔으니까 몇 줄?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 오른쪽 끝에 세기는 파장의 4제곱의 반비례, 비례 반비례 문장이라서 밑줄. 둘째 줄 오른쪽 끝에 파장은, 파장 설명 나왔네? 그러니까 밑줄.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 옆에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비례 관계니까 밑줄. 그리고 그 줄 오른쪽 끝에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해 산란. 산란의 원인이 되는 입자가 공기 입자였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 한가운데 파란 빛이 강하게 산란. 보랏빛도 있지만 아까부터 계속 파란빛 나왔었으니까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 몇 줄 그었고요. 그 밑에 줄.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게 했지만 우리 눈은 보랏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란이 되는 건 보랏빛이 가장 세게 산란이 되지만 우리 눈에는 보랏빛이 잘 안 보인대. 그래서 파랗게 하늘이 보인다네. 거기까지 그었죠? 거기는 그은 이유는 가장 강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었습니다. 자, 얘들아 잠깐만 봐봐. 다음 시간에 복습하겠지만 금방 쌤이 복잡한 이 문단 여러 정보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해를 별로 시키지 않았어. 그냥 툭툭툭툭 찾아서 밑줄만 그었어. 실제 시간이 아주 촉박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시험 시간에 실제 시간은 아주 촉박하고 여러 정보가 던져지는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이해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런 학생들은 학원 안 다녀도 된다.
똑똑하잖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줄줄줄줄 읽어내려가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에 머릿속에 넣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손한테다가 맡긴 거예요. 좀 전에. 그러면서 머리로는 뭐를 하죠? 큰 그림을 그리세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세요. 레일리 산란의 핵심이 뭐였지? 파장은 어떻고 직경은 어떠며 무슨 색깔로 산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산란이 되고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잖아. 이해했어?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 남겨야 할 건 이거. 세밀한 거는 손한테 맡겨놨어. 자, 그리고 마지막 3문단 독해 들어가는데요. 3문단 독해를 하실 때는 이제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 이 지문은 비교대조 지문이기 때문에 두 대상의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겁니다만 여튼 지금부터 니네가 뭐 할 거냐면 레일리 산란에서 밑줄 그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라고. 걔네들만 딱딱딱 찾아내면 된다. 자, 마지막 문단에 미산란은 직경 나왔네. 직경이 10분의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에 의해서 발생. 아까는 공기 입자 때문에 발생했는데 얘는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때문에 이 산란이 발생하네. 자, 그 다음에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다.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했네요. 차이가 없다니까. 셋째 줄,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 얘는 체크가 들어가야죠. 위에는 파란색이었고 얘는 흰색이니까. 게다가 아까 보기 박스를 보고 오셨다면 당연히 요 놈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맨 밑에 거. 에어로졸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인다. 나가 뭐겠냐고. 무슨 산란이냐고. 여기에다 이제 니네가 쓴다면 그렇죠. 미산란이에요. 위에 놈은 뭐죠? 가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 레일리 산란이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합니다. 자, 힘들 내시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문단의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고 나와 있네요. 밑줄 그으십시오. 중심 문장이니까.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때문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글 전체를 독해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글 쓴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 왜 썼죠? 뭐 설명하려고 썼죠? 산란은 레일리 산란이 있고 미산란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레일리 산란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맨 마지막 문장과 결합시켜 봐봐. 맨 마지막 문장은 그냥 파란 하늘 흰 구름 했을 뿐 레일리 때문에 파란 하늘 미 때문에 흰 구름 이렇게는 안 해놨잖아. 하지만 글 쓴 이유를 생각한다면 레일리 때문에 파란 하늘을 미 때문에 흰 구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문이네요. 되셨어요? 글 쓴 이유 잡으셨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세 문제 빠르게 풀게요. 1번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합니다. 자, 1번의 답은 1번인데요.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신 이러이러한 것을 산란이라고 한다. 산란이 발생하는 원리를 거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나뉘었어요? 레일리 산란, 미산란으로 유형 두 가지로 쪼갰죠? 1번 1문단만 봐도 답은 무조건 1번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정답만 빠르게 합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제가 지문 이해를 여러분한테 퍼펙트하게 시키지 않았고, 일부러 구조 위주로만 설명드렸고, 밑줄들만 몇 개 긋고 말았는데요. 자,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을 한다면, 몇 문단으로 가야 되니? 당연하지. 2문단으로 가야지. 레일리 산란이고, 파란빛이고 뭐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독해 구조를 잘 짜놓고, 독해 위치를 잘 판단하고 있으시면 확인이 빨리 되시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이 말이 있었다라는 걸 빨리 찾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로 가서 확인하세요.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어디서 파란빛, 이 문단에 파란빛 나오는 게 넷째 줄, 다섯째 줄에 파란빛 보이네? 다섯째 줄 보세요. 산란되는 세기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지만 아까 미니멈 맥시멈 이거 선택지에 써먹기 때문에 밑줄 그어둔다라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3번에서 그거를 뒤집어 놨죠. 보랏빛이 가장 강한데 파란빛이 가장 강하다라고 썼습니다. 어디를 그을까요, 여러분? 가장 크다를 그으세요. 번호 옆에 체크하지 마시고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3번 문제가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문 교재 속에는요, 나와 있는 지문들이 전부 고3 평가원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치. 평가원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세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에서는 모의고사를 1년에 딱 2번 만드는데요. 1학년, 2학년용은 만들지 않고 3학년과 재수생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딱 2번만 만들어요. 훨씬 1, 2학년 지문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만 지금 구조를 잡을 건데요. 여튼 여러분 선배들인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던 3번 문제를 우리는 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설명 따위 안 드립니다. 연결까지 했죠, 이지? 연결했지? 가는 레일리, 나는 미산란. 됐습니다. 선택지 1번 A 도시는 무슨 산란? 한가운데 보니까 미산란이라고 엉뚱한 소리 적어놨지? 그거 레일리 산란이잖아, A는. 그 다음에 2번 A 도시는 한가운데 또 미산란이네? 그거 다음 시간에 쌤이 또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면 번호를 하지 말고 틀린 단어를 그어. 그게 좋다. 다음 시간에 이유는 설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B도시는요? 오른쪽 끝에 미산란 맞았네? 4번 B도시는 오른쪽 끝에 레일리 산란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네? 그것이고 5번 A나 B 모두 미산란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뭐 복잡하게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뭐랑 연결되는지를 딱 찾고 나니까 답은 그냥 떨어지시죠. 자, 사실 오늘 수업에서 제가 비교 대조 지문의 원칙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1 스텝 1에서 비교 대조 구조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복습 잠깐 하면서 다음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혹시 제가 너무 지문을 빨리 읽어나가서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뒤에 비교대조 2지문, 3지문 이런 것들 미리 읽어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숙제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와서 같이 해나가요. 그리고 얘들아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 요 안에 지문의 개수는 많은데 쌤은 하루에 딱 한 지문 정도씩만 수업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푸는 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할 거예요. 제가 풀지 않는 지문들은 조금 평이한 지문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비교 대조 챕터가 끝이 났다. 스텝 1이 끝이 났는데 저 뚱땡이가 3과 4를 안 풀어줬네 하면 그거는 뭐가 되게? 그게 이제 니네 숙제야.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지문들이 여러분의 숙제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참여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